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13째 주입니다. 지금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10년 전에는 한 방에 훅 갔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특히 아시아, 한국, 중국 지역적으로 이러저러한 잔펀치에 맞아서 계속 잔펀치를 맞다가 보니까 지금 10년 전과 같은 글로기 상태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 오늘 해볼 거고요. 그렇지만 당장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지금 파십시오. 아파트를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파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팔려고 내어놨는데 조금 오르니까 걷어들이는 경우 있죠. 욕심 너무 부리다가 손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금 팔아야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사철이죠. 복비 관련된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조금 무엇이 원칙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볼 것이고, 유류세 인하 10%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경제, 특히 서민의 가계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13째 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지금은 이미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이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파란 선은 지난 2005년부터 2018년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아래의 회색 선은 지난 같은 기간 2005년에서 2018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PBR 지수를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PBR은 무엇일까? PBR은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 확정 청산가치와 해당 기업의 지금 주가 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망했다고 쳐요. 망했으면 청산을 해야겠죠. 청산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청산하니까 오늘 망해서 1조 원의 청산 자산 가치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1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지금 현재 가격으로,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가격으로 투자를 했다고 치면 그 금요일 가격으로 투자한 그 투자 총액과 지금 당장 만약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청산 자산 가치 총액이 똑같다. 이게 바로 PBR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PBR1. 해당 기업이 망했을 때 청산 가치와 해당 기업의 특정일 기준, 우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10월 19일 기준에 주가의 주식 가격에 투자한 총액이 같다. 이것이 바로 PBR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PBR이 0.93이다. PBR이 0.93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삼성전자가 청산을 했는데 그게 청산 가치가 1조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 가격, 주식 가격에 지난 금요일 가격에 투자한 돈을 총액을 갚아주고도 나누어 주고도 돈이 남는 수준이 PBR 1 이하 수준입니다. 지난 19일 날 금요일 날 코스피 종가가 2156포인트인데 이 2156포인트는 이 코스피 전체에 상장된 기업, 이 기업들이 동시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에 망했다고 치면 그럼 동시에 다 청산해야겠죠. 또 반대로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전체 기업에 평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가격에 다 투자한 그 총액을 다 갚아주고도 돈이 남는 수준이 바로 1 이하, 즉 지난주 금요일 기준의 0.93배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는 1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코스피 상장사 전체 토탈이 0.93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12개월 PBR 앞으로 이제 미래. 자, 지금은 0.93인데 미래는 어떨까? 미래 청산 가치를 따져보니까 오히려 0.87배, 0.9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 앞으로 12개월 미래 청산 가치에서는 기업 실적이 지금보다 둔화되겠다라고 이제 반영하니까 실적이 둔화되니까 자산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0.87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준들이 지난 우리가 글로벌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나 또 어떤 영향, 어떤 비교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 전 2008년, 2009년이었죠. 자, 그 당시에 보면 이 코스피 주가는 2007년도에 2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을 했죠. 그냥 낭떠러지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자, 이때 보면 바로 이 지점, 드디어 그 당시에 코스피가 PBR보다 1 이하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자, 그러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다가 언제? 2015년에 다시 이 지점 코스피가 PBR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중국이 외환위기 가능성이 부각되었던 때입니다. 중국. 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하고 많이 엮여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주변국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죠. 그때 코스피가 PBR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어제자 10월 19일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19일자 코스피 종가를 반영하면 이 코스피 지수가 PBR 1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자, 그래서 0.93배라는 거죠.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보면 지난 코스피가 2017년에는 많이 벌었죠. 2017년에는 많이 벌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때는 코스피가 약 한 1800에서 2000 사이, 1800에서 2000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 한 11년에서 2016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크게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다시 2018년 초부터 비틀비틀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는 PBR 1 이하 수준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합니다.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왜 높아질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 또 기계값 이런 물가들이 올라가니까 자산 가치는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 주가도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해당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코스피 주가 지수와 그 당시의 청산 가치의 비교적 PBR 수준이 바로 경제 주가의 상태 컨디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다고 이제 보면 결국 지금 현재의 코스피 수준은 20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그리고 약 한 3년 전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수준. 자,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같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같이 훅 가는 조건은요. 미국이 갈 때입니다. 미국이 맛이 갈 때 전 세계가 같이 맛이 갑니다. 왜? 미국이 1대장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방에 훅 간 것이 아니라 잔펀치에 맞고 10년 전 수준으로 그러기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점은 전 세계가 간 것이 아니라 미국 빼고 특히 아시아 지역, 지역적으로 맛이 갔죠. 자, 이것이 이제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미 옷이 젖은 상태가
소나기에 흠뻑 맞았던 10년 전하고 똑같아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이런 지경에서 부동산 쪽, 아파트 쪽은 어떨까? 서울경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6주 연속 오름폭 축소 서울주택시장, 시장은 여전히 힘겨루기. 물론 구로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6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다. 아직 뭐 하락 국면은 아니지만 오름폭은 축소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꼭대기에 갈수록 헉헉거리죠. 오름폭이 축소됐다는 것은 헉헉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9.13 대책 뭐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그래서 여전히 힘겨루기라고 기사 제목은 나왔는데 저는 이미 힘이 꺾였다. 상승 쪽에 힘이 꺾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이게 계속 이제 하락되고 있다. 조금 이제 떨어지는 지역도 많고, 특히 보면 처음으로 용산이 감정원 주간 조사에서 보합을 기록, 처음으로 6월 1주 이후 처음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이런 기사, 이런 제목도 눈에 띄고요. 눈길을 끄는 것은 이라는 글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실거래가가 하향 조정되어서 거래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가 거품이 걷어진 매물에만 매수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소수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많이 몰린 지역인데, 이 지역 역시도 10월 중순 불암 현대 전용 84 평방미터 같은 경우 10월 중순에 5억 원의 실리 거래가 되어서 한 달 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다고 하고요.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5억 원 이하로 가격이 조정이 돼야만 거래가 성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관망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꼭대기에 왔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꼭대기에 왔을 때 계속 이 꼭대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뭡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특히 또 부채. 이 뉴스는 이제 뉴시스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기사들이죠. 뉴스들이죠. 고 DSR 기준 확정. 은행권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하다, 이 이야기인데, 자, DSR이 뭡니까? 우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은 요즘 주택 정책, 아파트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각가지 별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나의 소득과 나의 소득 대비 원리금, 즉 원금 이자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DSR입니다. DSR인데 이 이제 표에 보면 은행별 DSR 분포 현황, 즉 은행들은 이제 대출 건수, A한테 대출, B한테 대출, C, D한테 대출,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가운데서 70% DSR 비율을 70% 초과, 즉 총소득이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연간 소득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채가 7천만 원. 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총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19.6%, 전체 대출에서 19.6% 정도 있고, 지방은행은 40%, 또 특수은행은 35.9%, 전체 은행을 토탈로 하면 23.7%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눈여겨볼 것은 100% 초과, DSR이 100% 초과한 대출 건수도 많습니다. 시중은행은 14.3%나 되고, 지방은행은 30%에 달하며, 전체 은행을 토탈로 해도 17.6%가 DSR 비율 100% 초과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대출을 해줄까?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 은행들이 이제 이 DSR 분포 총 대출에서 70% 초과되는 이 비율을 이제 15% 이내로 관리해라 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재 평균은 아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19.6%죠. 또한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40%가 되도록, 즉 총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되도록 관리해라 라고 이제 확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불리합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해야 하는 사람이 불편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총 건수 비율을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월초, 그죠? 잔고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월초에 조금 이렇게 받는 게 좋겠고, 월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 비율 관리를 하겠죠. 은행들이 비율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월초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신용자나 중신용자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사실은 뭐 이제 은행 관계자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고소득이나 고신용자는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상환 능력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대부분 중저신용자가 오히려 DSR 때문에 더 대출이 까다로워졌다. 그럼 지금까지 대출 규제에 더해서 이 DSR까지 들어가면 특히 우리가 갭 투자라든지 서민 대출들,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또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경제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금 부동산만,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죠. 우리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또 뭐 중국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다 올랐는데 급등한 가장 큰 요인은 저금리,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계속 긴축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경제가 좋지도 않고 대출이 지금 조여지고 있고 또 금리도 올라간다면 집값이 지금부터 계속 크게 오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한다는 거죠. 왜? 조금 오른다고 다시 거두어들여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는, 이게 요 경제라는 것이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할 때 이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은 사람이 품고 팔자 하고 나오는 순간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왜? 바로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추락해버린다. 그럴 우려가 크다. 그래서 지금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지금 파세요. 팔고 났더니 조금 오르더라.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거죠. 어깨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욕심을 내다 보면 머리 꼭대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파는 게 먼저 정말 이렇게 팔아야 된다면 파는 게 좋겠다. 아까 이제 우리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자, 10월 달에는 인상하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인상하겠다라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면서 10월 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 10곳은 11월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지배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조금 우리가 참고해 두면 좋을 것은,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인상되어야 하는 11월 달에 인상되어야 하는 기반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약발이 미치고 있고, 또 이번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이제 확정적으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나름대로 이제 붙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부채가 오히려 대출을 더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로가 막힌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원리금, 이자의 상환 부담액을 늘리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상당히 곡소리 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자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정점 꼭대기를 얼마로 볼 것이냐. 한 2에서 2.5 정도로 본다. 자, 지금 1.5에서 한 번 올리면 1.75죠. 한 번 더 올리면 2. 자, 올해 한 번 올려서 1.75, 내년에 올리면 2. 그죠? 그럼 내년에 두 번 올리면 2.25 정도.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 번 올리고 또 후내년에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미국 금리 사이클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금리 갭은 유지한 채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점을 2에서 2.5 정도. 내년 말 기준금리는 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특히 투자시장, 우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한 바퀴 돌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그 금리 예측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 기관들을 좀 이제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 함께 공유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요즘 이사철이죠. 알아두면 참 좋을 기사입니다. KBS 보도 자료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복비. 죽어도 타협 안 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부동산 복비 참 만만치 않죠. 이사철에 참 부담이 되는 돈이기는 한데, 자, 먼저 이제 기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테이블 기준 조견표가 있습니다. 이 조견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조견표가 상한액이라는 겁니다. 상한액.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조견표가 나옵니다. 이 조견표를 이 조견표 보신 분들 많죠.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라는 건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가 금액에 따라서 매매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짜리를 거래한다 하면 상한요율은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가 1,000분의 4, 즉 0.4%입니다. 이게 상한이라는 겁니다. 음식점 밥값처럼 0.4%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상한이다. 이 상한의 범위 내에서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하면 된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상한액을 그대로 통보하죠. 그래서 이제 깎아달라. 못 깎는다. 이거는 기준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첫째 기준가는 아니고 이 상한요율이다.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대체로 이제 부동산 중개 서비스죠. 서비스니까 우리가 이 복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중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가 표가 납니다. 그죠? 표시가 나면 어떤 경우는 이 복비를 더 보너스로 조금 더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잘 표시가 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아까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론, 이 부동산 중개 보수는 첫째 상한요율이다. 이것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그 상한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한다. 그러면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부동산 쪽에서는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또 적게 주기를 원하는 또 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부동산 서비스가 잘 되었다,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알아봐 주었다 라고 하면 조금 후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가는 경우에도 결국 법관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제 그 부동산 거래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 서비스를 했냐, 이것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니까 결국 뭐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잘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 보통 이렇게 이제 복비 때문에 소송하는 것은 그렇게 소송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액 청구라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뭐 이 소액 청구 만약에 이제 복비 때문에 소송이 나서 소장에 오면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대응을 해라.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패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남구청의 부동산 정보과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법원 판결을 보면 거래 성사를 위한 중개인의 노력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편만 들지 않고 그렇다고 큰 노력이 들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중개인의 편만 일방적으로 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또 중개인 양쪽에서 정말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이게 서비스니까 결국 노력 여하가 기준이다. 그걸 기준으로 서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잘 협의하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팁은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어라. 현금 영수증은 의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어떤 부동산은 현금 영수증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딱 발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잘 하는 데입니다. 잘 하고 고객도 많아요. 잘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부동산은 말하지 않으면 영수증도 잘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 못하는 데입니다. 이런 차이도 좀 되게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 현금 영수증은 받아두면 다음에 양도세 계산할 때 등 이렇게 들어간 비용으로 할 때 확실한 이게 증빙 자료가 되니까 잘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부가세 문제가 있죠. 야, 그 가뜩이나 복비도 비싼데 여기 또 부가세 10%가 별도라고 이제 하니까 또 조금 이제 당황하죠. 그런데 이 부가세 부분도 자, 부동산 보수가 아까 상한요율이 있다. 상한요율에 따른 상한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부가세라는 거죠. 부가세인데 여기 보면 이 부가세를 반드시 그러면 별도로 내어야 할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이것 또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로 정해질 문제다. 즉 10%를 별도로 줄 수도 있지만 이 주기로 합의한 액수에 그냥 부가세 10%도 포함된 것으로 하자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이 부가세 문제는 부동산 복비 문제를 논의할 때 약속된 액수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부가세는 있긴 한데 이것을 아예 복비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복비하고 별도로 10%를 내야 되는지는 나중에 복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미리 정해놓는 것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이제 좋은 팁이고요. 또 이제 앞에서 조금 이제 넘어왔는데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중개 계약서 같은 것을 쓸 때 수수료를 아까 상한요율이니까 뭐 0. 몇 %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 이렇게 적어 두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좋은 팁이고요. 또 이 부가세 10%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장인지 간이 과세 사업장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냐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예를 들면 전년도 우리가 이제 부가세는 중개 보수를 받는 부동산이 간이 과세인지 일반 과세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면 전년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의 일반 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세 10%를 이 사업자가 받아서 내야 돼요. 그게 아까 복비에 포함되든 복비와 별도로 하는 것은 아까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자기가 받은 복비에서 10%를 나라에 바쳐야 된다. 이게 일반 과세인데
만약에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10%가 아니고 3%만 내면 된다. 간이 사업자는 3%면 1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복비 회비할 때가 쉽겠죠. 부가세가 3%니까. 또한 이 간이 사업자 가운데서도 연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이것조차도 없다. 따라서 간이 가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10% 감안해서 회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간이 가세 사업자는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답니다. 비록 간이 가세 사업자가 3%를 부가세를 나라에 낸다고 해도 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고 3만 원을 부가세로 주세요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이 가세 사업자는 비록 부가가치 3%지만 부가가치세 따지지 말고 그냥 복비 속에 3%가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통상 간이 가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유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가세자냐 간이 가세자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이 떡하니 걸려 있죠. 여기 보면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장 이 타이틀 아래에 과세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면서 일반 과세자구나 아니구나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유류세 인하, 정유사 주유소 배만 불릴라, 기름값 정말 떨어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류세를 10% 인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름값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세금이죠. 유류세.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세금이니까 10%를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기름값의 5% 정도 인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름값이 100원이라고 하면 그 속에 세금이 50원입니다. 50원이니까 이 세금 50원에 10% 인하하니까 5원이죠. 그러니까 전체 100원의 기름값에서 5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5원 정도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정유사, 주유소만 배만 불릴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10년 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때도 10%. 실제 기름값은 오히려 3% 올랐다라는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왜 3% 올랐을까?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원가, 즉 국제 외국에서 가져오는 예를 들면 중동에서 가져오는 기름값 자체가 7.6%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수 들어갑니다. 기름값 전체에서 절반은 아까 유류세죠. 그래서 10%가 인하한다는 것은 기름값을 100원으로 보면 그 중에 절반 50원의 유류세니까 유류세의 10%, 50원의 10%는 5원. 그러니까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는 것은 실제 기름값에서 5%의 할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10년 전에 기름값이 이렇게 원가 자체가 중동에서 가져오는 원가 자체가 7.6%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기름값 전체에서 50%가 세금, 나머지 50%는 순수한 기름값인데 이 순수한 50%의 기름값에서 7.6%가 올랐으니까 아까 기름값을 100원으로 보면 1리터당 100원으로 보면 50원이 순수한 기름값이다. 이 50원에서 7.6% 올랐다는 것은 50원 뭐죠? 57에 35, 56, 30 약 한 그죠? 57에 38원 정도 올랐네. 그죠? 57에 35, 56, 30 38원 정도. 38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러면 유류세에서 아까 50원 정도 떨어졌고 기름값 원가에서 38원 정도 올랐다. 더하기 빼기 하면 12원 정도 그래도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3%가 올랐더라라는 거죠. 전체 기름값이.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중간에서 아까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유통, 즉 정유사나 주유소가 은행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오를 때는 빨리빨리 올리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찔끔찔끔 내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름값, 정유사나 주유소도 인하 요인은 늦게 반영하고
인상 요인은 빨리 반영하니까 이번에 유류세가 인하를 해도 이걸 늦게 반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민은 오르고 정유사, 주유소만 배가 불렸다라는 것이 10년 전의 경험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에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기름값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아주 미약했다.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 소매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다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 요인을 인하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10월 셋째 주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익한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536-0153 전화 주시고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채팅 또 불러서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을 통해서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저희 돈 파는 가게에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